본각 사상인데, 그, 여기에 대한, 그, 뭐, 논쟁입니다. 논쟁이고, 본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깨우쳐져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인데, 이것이 주로 그 천태종 내에서 이루어진,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 천태종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논쟁을 이어간 그 사상인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이제 사상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깨우침을 갖고 있다. 뭐, 가능성이 있다를 넘어서서 이미 다 깨우쳐져 있다 하고 이제 믿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와 나의 이제 상하 구별이 없어질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이제 그것을 또 더 넘어가서 인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나 뭐 곤충이나 물고기나 모든 것들도 본래적으로는 전부 그 깨달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깨달았다. 이렇게 믿는 이 사상인데, 이제 이것이 천체적 내에서 나온 사상으로서 이제 중세를 거쳐가지고, 심도 있게 전개가 되면서 일본 문화에 스며드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고서 이제 조금 쉬죠. 그래서 이제 이 천태종이 저번에 진해종만 다뤘는데 천태종이 중세 때는 그러니까 해안 시대 때 그러니까 약간 중세고 전부터 교토로 수도를 옮겨간 뒤부터는 이 천태종이 가장 막강한 종단이에요. 그다음에 진원종이고 그리고 천태종의 힘이 이쪽 일련종이나 무슨 뭐 이 선종이나 이런 데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게 16세기 중반 정도에 들어와서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종파인데 여기 철학 사상 지배는 여기 관계되는 것들이 본각 사상에는 없어요. 사회주의에 관한 것도 없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교토 뒤에 있는 이제 희해잔이라는 산인데 이 하얗게 표시되는 것들이 다 절이 있는 자리예요. 절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거 아주 꽉 찼어요. 아주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가는 제 길이고 여기가 일본의 말하자면 종합대학이었어요. 종합대학. 16세기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 큰 절들이 있습니다. 예, 큰 절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발전된 중요한 사상의 하나인 본각 사상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각 사상은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시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 불성에 어떤 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누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 경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픽업을 해가지고서 점점 논리를 전개시켜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깨달았다고, 전부 깨달았다고. 다 깨달았는데, 그걸 모를 뿐이라고, 그런 거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뭐, 인간만 뭐 깨달았다고 할 수 있냐? 더 나가서 모든 것이 다 깨달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와이즈한, 주장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이미 깨달은 성불한 존재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누구도 마음대로 대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자기가 뭐 부처를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또 나와서 나무도 뭐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동물도 마음대로 학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시는 주장인데 이것이 민중들이 좋아했어요. 이제 좋아해가지고서 많이 끌어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간하고 신하고의 관계도
상하관계가 아닌 거예요. 뭐, 다 같이 뭐, 성불 했는데 무슨 네가 위에 있고 내가 뭐 아래에 있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컨대 그 문화적으로 승화가 된 것이 일본의 노라고 있잖아요. 그, 티어러. 뭐 그런 데로도 가고, 어, 뭐 자연주의 사상으로도 흘러가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것이 잠깐 이제 줄여서 이제 보면은 본각이라는 한자는 영향력이 막대한 그 논소인 대승기신론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뭐 등등 있고 이 논서는 열반경에서 극찬하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교리를 중국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논서에서 본각은 발현된 내지 획득된 깨달음이라고 하시는 시각과 짝을 이루어 함께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본각은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 내재적인 잠재력 또는 모든 중생들이 본질적으로 깨달아 있는 본래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수행을 통하여 또는 어떻게든 깨달음을 발현된 내지 획득된 깨달음이 있다. 뭐 등등 그 본각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여기에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본의 그 불교자들이 이거를 그 정렬을 해가지고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아는 선생은 그건 한 5년 동안 해가지고서 썼어요. 한 450페이지 정도 책. 본각 사상에 대해서 일본에 어떻게 정거가 되는지. 이게 만만치 않지만 뭐 결국은 그 메시지는 그렇게 이제 복잡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본래적인 깨달음과 획득된 내지 발현된 깨달음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그 둘이 아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 천태종에서 소위경전인 청체동에서 얘기하는 여기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 하는 데에서 완전히 뭐 진전해가지고서 그 최종 목표까지 간 거죠. 이미 다그 깨달은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 아니다, 그렇다, 뭐, 어떻게 증명하냐, 아니냐 해가지고, 그 논쟁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 사이조가 천태종의 이제 그 개청자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하고, 도크이스라는 사람이 그 논쟁을 이제 벌인 거를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4년간에 걸쳐서 이제 했다니까 이제 굉장히 큰 논쟁이 된 거죠. 사회주는 법화경에서 천명하는 이상 곧 모든 중생이 붓다의 지고한 깨달음을 이루도록 정해져 있다는 보편적인 성불 사상을 주창했다. 근데 본격 사상이 여기서 더 나간 거예요. 더 나간 반면 도쿠이치는 사람들이 성불할 욕망, 희망이 전혀 없는 이들을 포함하여 5가지 범주의 상현 잠재력을 가진 이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육아 형태의 해석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누구나 그 성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질에 따라 가지고 5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논증의 방식이 불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불교의 논증의 방식이라는 것이 무슨 논리학이라기보다도 논증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의 그 논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들, 경전들을 쫙 따다가 그걸 모아가지고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쪽에서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것과 또 뭐 입장을 달리하는 경전들, 누구들의 언급 이런 것들을 쫙 마다가 그렇지 않다고 또 대적하는 거고. 그래서 불교의 논증이라는 것이 항상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체리 피킹입니다. 체리 피킹. 그러니까 입만 맞는 대로 골라가지고 자기에게 서포트 할 수 있는 거를 모아서 주장을 하는 논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각 사상의 발전은
천태중에서 이제 극히 그 두드러지고 그래서 어, 중세시대 천태중에서 봉각문, 천태봉각사상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그 운동이 전개가 됐다 하는 그 해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산과 강과 풀과 나무가 다 성불한다라는 그 문구로까지 이제 그 전개가 되어가지고 이제 본格사상에 점점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문학, 예술, 연극, 철학 등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도 깨달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그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는 성불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것하고 관계 있는 이제 일본의 그 재미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일본은 그 지식에 대한 이제 지식이 아니 이 직업에 대한 규천이 없어요. 거의 드문 나라예요. 다른 나라보다도 그 차이가 가장 드문 나라인데 뭐를 하든 간에 관계없어요. 뭐를 하든 간에 뭐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뭐 일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보수책이랄지 그 시스템도 그 이제 전개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본각사상하고 그 동떨어진 것이 이제 아니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사실은 중세 때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투정을 또 벌여요. 이것이 얘기만 했다 가지고 그대로 지배층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가지고 이제 쟁취를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중에 이제 언젠가 이제 토론이 되겠지만은 일본은 상하관계의 인간관계가 아닌 비교적 그 장소할 때 장자 있잖아요. 장이 서로 다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속해 있는 그 장소가 이렇고 내가 속해 있는 장소가 이렇고 네가 속해 있는 영역이 그렇고 네가 하는 기능이 이렇고 그냥 다를 뿐이지 영역이 다를 뿐이지 하고 있는 짓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때부터 이제 이것이 인기가 있던 이제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 논란의 와중에 이쪽 천태종 뒤에 이제 니치렌파하고 호넨하고의 그 충돌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이 호넨은 정토종이거든요. 정토종은 뭐냐면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지만은 그 불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건데 열심히 공덕을 쌓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면은 연부를 하는 노력입니다. 연부를 열심히 하는. 근데 이쪽 이 본각사상에서는 꼭 그럴 필요 있냐? 이미 다 성불해 있다고 하니까 서로 이제 마찰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이 성불한 상태를 어떻게 체득을 하고 그 뭐 실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를 위해서는 이 관조를 이제 관조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 논자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표시한 거 보면 각자는 삼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수준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셋째는 죽음의 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성불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심되게 그 추구를 이제 함으로써 그거를 발현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특정한 때 일심으로 관조하는 것이다. 곧 각자는 수행할
장소를 준비하고 정돈하며 뭐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한 장소를 정돈하는 절차는 다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수행을 하라, 뭐 등등 그 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그 실천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그, 그 주창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여관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본격사상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그 논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여관은 12세기 작품이고 실제로는 겐신에 의하여 저술된 것이 아니지만 겐신의 저작이라고 그 이야기 듭니다. 겐신도 이쪽 그 천세종 계통의 그 유명한 그 승려입니다. 이 작품도 절대적인 그 난듀얼리즘, 난듀얼리티를 강조하고 초목과 와석과 산창과 대지와 대해와 허공이 모두 근본적인 본질로 진여를 공유하기에 모두 붓다와 하나이자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 성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하지간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The Great Calming and Contemplation인데 일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전에서 구절구절을 따와가지고서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봐라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을 보고 거기에서 그 적합한 구절들을 따오고 생각들을 엮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그 불교 논자들의 이제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만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형태와 향기 중에서 중도가 아닌 것은 없다. 불교와 중생계만이 아니라 자의 세계 역시 그러하다. 자의 세계에는 수행자 자신의 마음이다. 불교에는 시방의 모든 붓다를 가리킨다. 중생계는 모든 중생을 가리킨다. 온갖 형태와 향기는 천목과 와삭과 산창과 대지와 대여 허공을 다 포함해 모든 종류의 그 무정물을 가리킨다. 이 무수한 존재자들 중에 중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치를 가리킨 용어는 여럿이 있다. 예컨대 진여, 중도, 진여, 진재, 우주, 법신, 법성, 열애, 요의 등이 있다.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쓰지만은 그 내용은 다 마찬가지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여와 그대 자신의 동일함을 알 때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음보살, 미륵보살 그리고 그 밖의 보살들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아미타불, 약사를 그리고 그 밖의 시방제불 중에 그대 자신과 별개인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 보살하고 그 다음에 이 불, 아미타불하고 다를 바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격사상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모든 존재가 본래 붓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모든 존재가 본래 붓다라면 사람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통해서 붓다가 되려고 결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통 육도 유해가 아니라 윤회, 곧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차이도 이제 없을 것이다.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다 이미 깨달음을 얻고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는 이 무명 때문이다. 이그노런스 때문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초목 성불, 그 부타후 인플란트 모든 것들이 그 성불을 했는데 살아있는 숨쉬는 그런 동물뿐만 아니라 이런 초목까지도 성불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이제 그 힘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풀과 나무는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해탈을 열망하는 헌신을 하고 적절한 수행을 실천하고 그래 부었다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뭐냐면 나무와 뭐 풀 이런 것들은 무슨 그 공덕을 쌓은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해탈 자체를 열망한다고도 도대체 그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붓다가 됐다고 그 얘기하냐 하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보살의 성물과 관련해 풀과 나무 역시 시간적인 존재의 내 측면, 그 생성, 지속, 변화, 소멸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되었다. 그래 우리는 풀과 나무가 해탈을 열망하여 수행에 참여할 때 그들은 유정의 생명 형태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고 알게 된다. 그러니까 풀이 태어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죽어가는 이런 것들이 얘네가 지금 가만히 쳐다보면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성불 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죠? 말이 돼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자라고 꽃피고 하는 것들이 그 뭐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는 봄부터 울었나 보다 하잖아요. 그죠? 서중주 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관점 갖고서 각 식물을 보면은 이 식물들도 나름대로 그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는 거고 그 뭐 결과로서 해탈을 했다. 그러니까 해탈의 그 씨를 갖고 있다는 이제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도 많이 표현했어요. 제가 어서 그냥 따온 건데, 그 천태 홍각사상에 그 유명한 그 써서 초목성불, 초목성불이 성불한 거를 그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이게. 네?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 절에도 많고 에도 시대 때 이제 많이 이제 그렸는데 사람들이 그 초목도 벌레도 개미도 뭐 구름도 전부 성불한 거라고 하니까 그럼 성불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들은 상당히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그 학가야마 노리학교라는 이제 분이 그다음에 그것도 말씀도 싫어하는 분이 이 본각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교가 아니다 하는 또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서 왜 본각 사상이 불교가 아닌가는 불교의 기본적인 뭐 최소한도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불교의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그 이야기에 홍각 그 주장은 해치가 된다. 그래서 이건 불교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던 거죠. 이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 뭐냐면 가도 이제 너무 갔다는 거예요. 너무 갔다. 너무 많이 나갔다. 불교가 아니다. 불교에서 연기가 기본인데 연기하고 이제 배치가 된다. 그다음에 무아하고도 이제 배치가 된다. 뭐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에도 시대 때 18세기 되네요. 이때 그 유명한 승려들이 이제 몇 있는데 여기 몇 사람들을 이제 인용을 이제 했습니다. 이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설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설법을 하면서 이 기존에서 전개되어 왔던 불교의 그 논쟁들을 어떻게 이제 알기 쉽게 그 대중들한테 설명을 해줬는지를 보여주는 글들을 조금 이제 모아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계 머무는 마음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코어 메시지였다. 이 색이라는 것이 이제
이제 보통 영어에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폼에 머무는 그런 마음을 만들지 말라. 원래 뭐 공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그럴 때 이거 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대의 불교 사상가들 얘기를 이제 그 몇 사람 이제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이 책에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종교의 궁극적인 그 믿음의 대상 요거에 대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뭐 종교 이론 측면에서 추구한 그 학자들이 뭐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이제 뽑았는데 이 책에서요. 그 이시즈 데르지라는 사람의 이제 소개를 먼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국 이 사람 뭐냐면은 그 실상이 뭐냐 실상이 뭐냐를 그 연구하는 그 학자인데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 아니면 실상 진짜 어떤 그 아주 리얼한 그 모습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그 정리를 했냐면은 그것이 그 천태종에 드러나 있다 해가지고 천태종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실상 을 이제 밝혀보고자 또 실상을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그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이것도 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나카무라 하지메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카무라 하지메는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 저도 텔레비에서 여러 번 봤는데 90년대 일본에서 저는 그때 이제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셨어요? 예. 예. 아주 건강하시고 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잘하시는데 그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의 사상의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소개된 거는 그 한 사람의 그 이론에 대해서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약간 반기를 들고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카무라는 여기 사학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Historian of Ideas라고 그래. 그 사상 사학자로서 특정한 철학적 질문을 깊이 있게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양의 사회 방법을 밝히고 유럽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하여 서양과 동양의 철학을 동등하게 다루는 방법을 보여준 사상가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제가 듣기에는 그 동경대학 다닐 때 그 지도 교수가 너 이제 뭐 계속 쓴다고 했으니까 박사 논문 그 쓴 것 좀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져왔대. 하루 가져왔는데 가져온 걸 보니까 니아까를 끌고 니아까에다 가득 싣고 왔더래. 자기 쓴 거를. 그 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쓴 거를 그 리아카에다가 런닝구 입고서 끌고서 왔더래 학교로. 근데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일본이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일본 종교의 근대성 등에서 나카무라는 전통적인 사회와 종교를 다시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현대의 사회에서 자연질서와 인간행동 사이의 대립의 근원에 대한 마라야 마사오 연구를 따르면서 나카무라는 그의 결론의 단순성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넓은 관점을 취했다. 이런 관심사는 다음 글에 반영이 되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소개글이 그 좀 조금 어설프게 그 해놨어요. 어설프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본에 그 이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2년 추정했잖아요. 나카무라 하지메가.
근데 마루야 마사오는 1914년에네요. 그 돌아가신 해도 비슷한데 이분이 이제 1960년대에 그 일본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왜 일본서 이렇게 각광을 받았냐면은 일본의 근대화론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했어요. 이 근대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나 이 조선반도는 다 실패했는데 일본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전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유럽의 그 선진 나라와 어깨를 겨룰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석세스 스토리, 그 성공담을 사상적으로 풀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 풀어내가지고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각광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근대화론, 일본의 성공의 스토리에 그 사상적인 근거로서 설정한 것이 뭐냐면 그 유교예요, 유교. 유교가 있고 약간 신도가 있어요. 근데 유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교의 못못 때문에 일본이 성공했다는 이제 주장이 되는 거죠. 근데 나카무라 선생님 보니까 이게 저 친구 지금 너무 지나친 것 같거든. 일방적인 것 같아. 이 나카무라 선생님 불교만 정책 연구했잖아요. 야, 인마 불교도 있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안티로서 그 일본 종교의 근대성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대성, 근대화라는 것이 이 종교에 있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는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무슨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불교 영향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느냐 하는 거를 넌지시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거에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은 불교가 에도 시대 때, 근세 때는 불교가 엄청나게 힘이 강했어요. 강했는데 메이지 시대, 근대가 되면서 불교가 완전히 그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는데 불교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고. 그래서 불교 타락론이 그 메이지 시대 때 들어가서 이제 풍미하면서 그것이 1950년대, 60년대까지 가요. 그 불교는 아주 완전히 타락한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것이 이제 근세 시대인데, 그 말하면 봐서는 근세 시대 때 유교가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훌륭했다고. 거기에 그 근대화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유교에 무엇이 이렇게 그 뛰어난 그 면이 있었냐? 유교에 어떤 것이 이렇게 그 근대화, 일본 그 현대 역사에 그 성공의 씨앗이 되냐 하면은 요 말을 이제 중심으로 전개해요. 그 사구이라는 얘기인데 사구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자연 질서, 주어진 질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꽤 맞춰가지고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이 에이전시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적인 어떤 활동 영역이 없고 그냥 자연 질서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사회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여한 것이 이제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를 그 뭐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딱 결합을 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가 돼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어가는 그러한 그 측면이 있다. 그래도 요거를 촉발시킨 것이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 유교 중에서 요 사구이라는 일본어 사구이, 이 자기라는 개념이에요. 자기라는 개념을 어디서 이제 가져왔냐면은 그 오규 소라이라는 이제 유명한 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심적으로 전개한 개념인데 이 자기라는 개념이
유교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중심적인 그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라는 개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그 주자 이전에 고대 유교의 그 경서들을 잘 읽어보면 여기는 천리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중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오교소래가 끄집어냈고 오교소래의 그런 사상이 퍼지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쳐가지고서 일본이 근세 때에 근대화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 기초해가지고서 메이지를 가면서 꽃이 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낙금을 하시면은 뭐 유교만 그런 줄 아냐? 불교가 이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태적이거나 자연 질서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역사자들이 볼 때는 그, 저는 낙가무라 하지메 쪽이에요. 지금 말에 와서 1960년대, 70년대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한물 간 거죠. 논증이 안 되는 거예요, 논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었는데 요 낙가무라 하지메하고 말에 마서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철학 사상을 하는 사람들이 요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노가다 집단들요. 이 실제 사회를 연구하는 집단들이 볼 때는 여기는 뭐 개미떼처럼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해가지고 축적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이브한 거예요, 나이브. 그리고 그 논증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그냥 주장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현실에 전개된 것하고 가까운 주장은 그래도 조금 한 것이 낙가무라 하지메가 조금 더 가깝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시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낙가무라 하지메가 이게 일본 문화가 형편없다고 해서까지 다 비판을 했대 거예요. 체계적인 철학도 없고 그 뭐 논리학도 잘하지 않았고 근데 왜냐하면 일본의 그 근세까지 지배했던 거는 불교잖아요, 불교. 유교가 아니라 유교는 뭐 힘이 약했어요, 굉장히.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일본인은 이 추상적 체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서툴렀다 하는 그 비판들이 불교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비판. 그래가지고 이제 근대에 들어가지고 일본이 뒤처져 있다.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뭐 등등 해가지고서 두들겨 맞는데 두들겨 맞을 때 이제 불교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거죠. 근데 불교에 두들겨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계를 자연적 질서와 자기의 논리 두 가지를 놓고서 그 볼 때 그 이 자연적 질서에 기여한 것이 불교고 그래서 정태적이고 그 퇴보해 있고 머물러 있었던 그 불교가 요를 강하기 때문에 죄가 크고 자기는 유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일본이 그 근대화를 이뤘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마라야마 마사오고 요거에 대해서 비판을 방어하고서 그렇지 않다고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낙가무라 하지메인데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역사학자라기보다도 사상사 학자이기 때문에 실제의 사회, 인간 사회, 실제 문화, 실제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연구가 없이는 이게 증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여간 그 시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이 그 일리는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불교 사회관은 자기의 논리 부분에 들어갈 테지만 다른 쪽에서는 진실의 입법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연기의 입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규가 어떻게 뭐냐면 연기라 할지 뭐 본성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인 질서라고 볼 때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인간의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일본은 그 불교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사상이나 그 교리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사회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 하는 거를 이제 나카무라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법이 있는데 이 불교의 법이 민중봉기나 민중운동에 그 접속이 됐다.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 정태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불교가 어떤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하고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으려면은 이 불교 집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는데 니치레는 종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그 권력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민중 봉기랄지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이제 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이걸 다시 하려면은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나야 돼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해서 근세 일본에서 불교계 개운동은 좌절했다, 이제 좌절했다. 좌절했다 주장하는데 그것이 유학 계열이 그거가 닮은 이유 때문인지 간단히 단정 지을 수 없다, 뭐 등등 해가지고서 그 어째서 민중들 속에서 스스로 개혁운동이 나오지 않았는가? 설령 소수의 선곡자가 개혁을 주창한다 하도 민중이 결국 따르지 않으면 거기까지다. 따라서 정치에서의 민중의 복종, 심리, 행태 분석도 중요하다. 그 지점에서 근세 민중을 지배했던 불교가 민중의 정치의식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로 취급돼야 한다. 해가지고 그 나까지마 그 이쪽에 그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그 요 인간 행동의 그 어떤 기초의 그 원리를 정했던 것이 그 불교다 하는 얘기를 이제 나가무라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 민중들 쪽에서는 유교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불교에 따른 생활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카무라 하즈메의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 실제적인 그 케이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한 그런 것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 논쟁이 이제 있었어요. 그 두 거인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서 상당히 재미있는 논쟁을 생각하는데 그 나카무라 하즈메의 그 해안은 잘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더 있어요. 한 사람 더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다마키 고시로라는 분인데 불교 철학 전문가고요. 그래가지고서 이 철학적 사유에서 종교적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그 논지를 전개한 그 학자입니다. 근데 뭐 철학을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만년에는 종교적 경험을 중시하는 그 중에서 이 신비 경험 이쪽을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논지를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걸쳐 아주 잠시 첫 번째, 두 번째 요점이 실현되는데 그 점점 단편화가 강화되어 결국은 근세에서 현대를 거치며 자연과학은 완전히 독주 형체를 취해버렸다. 이러한 형태에서 과학적 진리의 추구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며 그리고 종국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고 또한 인간 전체성이 분열을 거듭하여 찢긴 채 퇴폐를 향해 갈 것은 이미 명백하다. 아주 이제 칸트도 그래 들어가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보시러 왔던 분들은 근데 중세 같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 뭐 지도자나 거기에 이제 사상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논쟁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많이 전개할수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통들을 다 배운 현대 학자들이지만은 그 현대 일본 사이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유를 해가면서 전통과 매혹을 두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논지를 전개하는 사람들은 뭐 한국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일본에도 연면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섹션을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은 그 사이조의 글들을 좀 봤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없었어요. 이 편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취향에 맞게 좀 선택한 그런 경향이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각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 다 그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부처 될 수 있는 씨앗. 근데 그게 한국의 그 유영모 선생님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기독교에서는 그걸 예수를 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영모 선생님은 예수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그 불성이 뭐 산천초목에도 있냐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동학에서는 그 존경할 걸 세 가지 삼경이라 그래가지고 경천 하늘을 존경해야 되고 두 번째 경인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세 번째 경물이에요. 네? 음, 물질 세계까지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시천주 하나님을 우리 신성을 우리 속에 다 음, 포함하고 있다. 음,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참 그 여러 가지 그 전통이 서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일본의 뭐그 그 뭡니까 니치렌 쪽이나 뭐 여기 해서 서로 얘기하면 아 그렇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제가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서로 비슷한 근데, 얘기들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본각사상이 일본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는 1200년 정도부터니까 1200, 1300, 400, 500, 600, 700, 한 음, 600년 이상을 논의를 해온 거예요. 음, 끈질기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뭐 글들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 문화 속으로 이제 스며든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의 문학이라 할지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라 할지 예술, 사회 조직이라 할지 이 등등이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일본 사회는 뭐 전 근대 사회는 다 그 독재 권력이 이제 다 뭐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건데 그 조선은 상하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상하 의식이. 그리고 상하의 어떤 질서가 유교 가치의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이 상하 의식은 약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이 분산되어 있는 각 요 자기 속한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그래서 이 천민이라 할지라도 천민이 평민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야 되는데 옆 동네에 사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기능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천민들도 그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지배계급 못지않아 엄청난 그 권력, 그 부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일본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사회가 아니라 분산적인 사회인 이제 측면도 있고 굉장히 이제 밀접히 관련돼 있으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본각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끈질기게 추구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결국 사상이라 할지 뭐 종파, 종교 믿음이라 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그 사회의 산물이 아닌가. 그 사회하고 동떨어져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서로 그, 그 틀을 맞춰가면서 돌아간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니칠렌 그 종이 아주 배타적이었잖아요. 딴 데는 뭐 지옥불에 떨어질 뭐 종인데 이런 거 보면 본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좀 본각사상은 천태종이고요. 천태종이 강하고, 이 예, 니칠레는 이게 배타적인 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교리적으로는 뭐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 것 중에 이것만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이거를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실현해야 된다는 이제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본의 종단들이 다 배타적이에요, 사실은. 왜 글쎄요, 배타적이냐면 서로 막 자기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똘똘 뭉치는데, 똘똘 뭉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그 친화력이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이게 배타적이거든요. 똘똘 뭉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각 종파들이 분파를 계속해요. 분파를. 음, 니치렌도 신종교 만들고 또 니치렌 안에서도 또 몇 개 또 파가 있어요. 또 갈라져 나가거든요. 갈라져 나가가지고 종파를 그런 까지 전부 치면은 이제 수십 개가 되는데, 예,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들은 뭐 거기서 조그맣게 뭉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저기 궁금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종교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종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데 일본의 그 불교 그 신도 수가 근래 와서 자꾸 줄고 있어요. 음, 어때요? 그 필츠크만이라고 하는 예, 미국의 종교사학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 탈종교화에 그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한국도 지금 그 2022년에 보면 무종교인이 65%예요. 그만큼 이제 종교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음. 많은데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이제 종교의 전통이 이어지는 게 이제 부모에서 자식한테서 그 자식한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게 가능한 것이 이제 같은 지역에 계속 풀을 내리고 살면은 이제 문제없이 지속이 되는데, 농업사회는 이제 뭐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점점 전부 애들이 한국처럼 심하지 않지만은 도시로 이주하잖아요. 도시로 이주하면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 절하고 신사가 다 고향이 있는데 거기 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때는 가지 못할 상황도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또 난 자식들은 더 멀어지는 거죠. 이제 음, 그래서 그 이제 옛날과 같은 불교의 어떤 응집력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신도수로 표시한다면 이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인구도 이제 이동이 많고. 원래 불교의 그 힘의 기반이 뭐냐면은 이 장례식이거든요, 장례식. 그 장례식인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거기서 절에서 다 처리하고서 거기서 이제 모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자식들도 가고 해가지고 그거 쭉 이어지는데, 요새는 그 자기 뭐 자연장을 손한 사람도 있고 그걸 같이 안 묻힌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고독사 얼마나 많냐면 이번에 도카이 다이가쿠라고 동해대 의학부가 그 가나가경에 집에서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을 그 시, 시청이나 뭐 이제 군청이라는 데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주는데요. 장례를 치러주고서 이제 처리한 역할을 하는데, 그 절이 일본에서 지금 손꼽히는 갑부 중에 하나입니다. 고독사 한 사람당 저희 한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3만 행 이랬대, 3만 행. 3만 행이 많지도 않아요. 30만 원인데, 워낙 그 숫자가 많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절이 갖고 있는
그 단가라고 그러는데 단가, 단신도, 단가 수가 점점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절들이 그 고전을 하고 있어요. 이 시골에 있는 절들이.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남을까 해가지고선 별 그 노력을 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성공 사례도 좀 있지만. 한국에도 이 저기 승려되겠다는 그 지망생이 확 줄었대요. 음, 그래서 뭐 승려가 되려면 전에는 40세 그 리미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올리고 뭐 올리고 해서 뭐 60세까지도 받아준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불교도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거는 그 나름대로 대책을 해가지고 일본은 모든 승려가 월급제예요. 음. 그 월급제라 가지고 그 회사 다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100% 결혼하잖아요. 일본서는 승려가 결혼 안 하면은 뭐 저딴 게 다 했어 그래가지고 상대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그 결혼을 안 하는 절이 그 유일하게 남은 오카야마에 한 20개 있었는데 유일하게 전국에 음. 다출가 지금 5개밖에 안 남았어. 5개. 사람들 음.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음. 전부 그 부부가 살면은 한 사람이 뭐 여승이거나 한 사람 남승이면은 한 사람은 또 자기 회사 출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 승려들은 전부 월급을 이제 종단에서 이제 받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그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절들이 자식이 이어왔잖아요, 자식이. 그, 대물림한 게. 예. 예. 그 주지를 거대 자식이 이어받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애가 있으면은 그 시키죠, 부모가. 그래서 제가 재미난 경우도 봤는데 그 몇 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오사카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 2차 대전 그 제국 시대 때 정토 진종, 조도 신슈가 얼마나 전쟁에 협력했는지를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했는지를 연구하는 정토 진종 그 사원의 주지 신인들의 공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이제 맨날 이제 한 사람씩 모여가지고 그 자료 발굴해가지고 이제 비판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끝나고서 주지 스님들하고 이제 맨날 술도 먹어요. 술도 먹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얼마나 변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부 자기 아버지가 주제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어받아서 주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나는 이 불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다른 그 종교단체 신도인데 그 집에서 그 이혼 가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 예. 수입원이기 때문에 한다고. 예. 의식이 그 정도에 갔으니까, 그, 한국서 얘기하는 뭐 출가해가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종파마다 불교 대학들이 다 있잖아요. 뭐 하나는 뭐 두세 개씩 있는데, 불교학과는 교수들이 거의 뭐 7, 80%는 그 현직 주지들이에요. 음. 제가 주지하면서 교사는. 예. 그 나가노에 있는 그 젠꼬지 어, 성광사 거기 갔더니 주지가 우리를 이제 그 안내를 했어요. 안내했는데 자기는 미국에서 화학 박사를 받았대요. 음,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주지로 와가지고 주로 장례식을 하는데 뭐 몇 개 외우면 뭐 간단하대. 그러면서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농담 비슷하게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주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질문 하나, 네, 질문이라고도 문제 제기를 하나 네, 하고 싶은데요. 내내 그 본각사상과 관련된 거고, 음, 이제 나카무라 하지메의 그 아라마 마사오 비판과도 이제 연계되어지는 음, 건데, 아까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광래 선생님 처음 말 꺼내실 때 본각사상을 부처의 씨앗이라고 설명을 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을 보면은 본각을 오리지널 음, 인라이트먼트로 선택해서 번역어를. 근데 그 77페이지에 보면 있죠. 이게 이제
innate awakening 혹은 음, inherent enlightenment 그렇게 번역에 가능한 번역어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편집자들은 오리지널 엔라이트먼트로 선택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설명도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깨달은 거다, 깨달은 상태다라는 음, 식으로 음, 설명하고 인용문들을 취해오고 했습니다. 호선님도 그 관점에 쭉 입각해서 설명을 해 음, 주셨고요.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싶어요. 지금 여기 인용한 게 보면은 저 대승기신론의 음, 기초에서 쭉 음, 음, 설명을 네, 해나가는데 네, 대승기신론은 뭐 논란이 있는 듯 싶은데 어쨌든 후대의 저작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음, 근데 대승기신론 말고도 열반경이라든지 음, 등등의 이른바 불성론에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음, 해왔거든요. 음, 불성론에서 주로 얘기한 건 오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부처의 씨앗이 모든 존재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음, 존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부처냐? 그건 아니죠. 최소한 스스로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라도 해야 부처가 되는 거죠. 음, 이건 음, 뭐 육조단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내내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리지널 엔라이트먼트로 해석이 되면은 물론 무슨 저 깨닫고 염불 하고 하다못해 아주 간단한 최소한의 그 수행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깨달은 상태가 되는 부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본래 본각이라고 하는 불교 불교에서 얘기하는 본각이라고 하는 용어의 함의가 그런 거냐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저기 왜 본각 사상 근대 와서 비판한 거 있죠. 저 85 예, 쪽에 예, 예, 하카야마 노리야키라는 음, 사람의 얘기.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연기를 핵심으로 하는 불교적인 논지하고 음, 유배되는 거고, 음, 중국적인 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음, 건데, 이게 또 어떻게 연계되어지느냐. 음, 어,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은 불교가 어쨌든, 이제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 일본 근대의 창출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논지인데, 그런 것 중에 그 중요한 논거의 하나를 보면은 EQ, 음, 뭐죠? 이보시오. 민주운동, 농민 반란, 음, 음, 이런데 이제 기여했다고 근거를 음, 대고 있어요. 근데 농민의 처지 그 자체가 그 부처의 상태고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거라면 반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뭔가 그 농민 봉기가 불교의 가르침 속에 있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면은 자신들의 처지가 저 정토의 세계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란도 하고 이러는 거죠. 어, 불교의 가르침이 음, 그렇게 이해되어야 이제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의 논지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과에 또 연관이 되냐면은 저 뭐야 막스 베버가 중국의 종교 얘기를 하면서 음, 어, 그 유럽에서 기독교 문명하고 다르게 중국의 경우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얘기하는 듯 하다가 끝내는 이 양자의 그 합의, 전일, 뭐 이런 것으로 귀착되고 만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보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혁명이 없었고 근대의 음, 자생적
창출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편자들 그리고 허 선생님의 설명 방식대로 본각이 그냥 현실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은 막스 베버를 논박할 여지가 없는 거죠. 막스 베버 논지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고,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의 나루야마 비판도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그, 본각 사상은 나카무라 하지메, 그 다음에 이쿠슈, 종토 진종, 일른종하고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고, 이 본각 사상은 천태종에서, 천세종 내에서 전개가 된 사상이에요. 그런데 전개가 워낙 그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인접, 다른 종파들한테 일반 사람한테 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그 본각 사상의 강도를 넘버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이렇게 쭉 나열한다면은 본각 사상의 가장 낮은 급의 주장은 뭐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하는 정도의 주장이에요. 그거는 법화경이라 할지 많은 경전에서 얘기를 했고, 본각 사상의 맨 끝에 가서 10번째 단계 가장 센 주장을 가면 뭐냐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개미, 풀, 나무, 구름 모든 것이 이미 다 깨달음을 얻고 불정을 실현하는 존재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그 사이에는 단계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주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본각 사상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10사람이 10사람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고, 다른데 결국은 천태종에서 본각 사상에 그래도 가장 힘을 얻었던 거는 한 강도가 한 5 정도에서 한 10 정도 되는 사이. 그래서 최소한도 씨앗을 갖고 있다 정도는 그건 법방에서 얘기하고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거는 별로 약효가 없고, 본각 사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공동하는 공동 영역은 적어도 인간이 이미 깨달아져 있는데, 그걸 모를 뿐이다 하는 정도의 한 강도가 한 5, 6 정도의 주장에서부터 맨 끝에 가면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미 너나 부처나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 더 나가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이미 다 깨달은 상태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면 이제 본각 사상의 본바탕에 가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세종 크게 봐서 천세종 내에서 일어났던 논쟁이고, 그 논쟁이 몇백 년 동안 전개가 되면서 다른 데 영향도 끼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농민 봉기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게 자신 없었던 것이, 그분이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것이 모든 종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토 진종하고 니찌렌인데, 그 중에서는 정토 진종인데, 15세기 후반부터 한 16세기 말까지 격렬하게 일어났고, 그 뒤는 없었어요. 제로야. 제로.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근세 이전에 이미 끝났어요. 봉기가. 그래서 정토진종 사람들은 근세에 들어와서 가장 아주 복종적인 이제 인구가 됐는데,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내가 볼 때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은 역량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가능성만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불교 연구에서, 일본 불교 연구에서 이제 하나 전제가 되는 거는, 중국에는 이랬다, 인도에는 이랬다, 본래는 이랬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본래가 이랬다고 그걸 전제를 하면은 논쟁이나 사고가 이 사람들은 전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네 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거. 그러고서
만드는데 그 용어가 때로는 그 중국에서 쓰던 용어일 수도 있고 인도에서 쓰던 용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제3 독자가 볼 때, 뭐 중국서 원래 뜻이 이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why not? 내가 쓰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각이라고 해도 본각의 뜻이 10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선에서 자선에 깨달은 상태가 어떠냐고 표현하려면 선사들 100명 갖다 놓고 말씀하라 그러면 다 다를 거야. 아마. 그 일본은 그각 종파마다 그런 나름대로 논리전개에 그 특징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또 다양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낙감 하시면서 이 분들은 원래 인도 철학 이런 걸 연구했죠. 인도 철학, 서양 철학 했는데, 이제 거기도 읽어야 될 책들이 많지만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엮는 것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상 가는 사람들은 몇 사람만 다루면 되지만은 이쪽이 인간들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몇백 년의 역사를 다루잖아요. 그 다음 남긴 그 인생의 족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뭐가지 얘기할 때는 한쪽에서는 그 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넌 지엽적인 문제 갖고서 이렇게, 쪼잔하게 구냐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런 그 논리들이 전개가 되는데, 현대 와서는, 재밌는 거는, 예컨대 20세기 초반에 아주 실증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의 책은 지금도 읽히지만은, 낙가무라 하지메라 할지, 마레 마사오는 그냥 지나가는 레퍼런스로 좀 보지, 그것이 지금의 어떤 연구의 그 가이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그 시대 때에 유행했던, 제가 볼 때 그 시대 때에 시대가 필요로 했던, 시대의 질문에 답해줬던 그 철학자, 내지는 사상가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역할을 하려면은 아주 반짝이는 게 있어야 돼요, 아주. 그래서 천재들이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낙가무라, 말에 와서 이런 분들은 그 1960년대 최고의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뭔가 있어요. 팍 떠오는 이 사람들의 그 바람과 그 심리와 시대의 정신과 이거를 잡아가지고서 깨달아가지고 만족해주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분은 인도 동양인의 사회 방식은 인도 철학, 다음에 중국, 티베트, 일본 이렇게 네 민족을 다뤘더라고. 그러니까 인도에 네. 대해서도 아주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왜 인도 철학 뭐 하는 그 잡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있죠. 인데스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데스가 나오는 이유는 그 불교 타락론하고 관계가 있어요. 메이지가 되면서 메이지는 불교에서 신도로 완전히 바꿔탔잖아요. 그 신도가 몇백 년 동안 당해왔던 수모를 갈아엎기 위해서 그 불교를 탄압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고서 불교를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란 거에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 너네 타락했다. 타락해도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이 쭉 오니까 이 불교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헤맸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했으니까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불교의 원래 모습을 찾는다고 그때 그 불교 학자들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인도로. 그 다음에 티벳으로 떠나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각 종단에서 유학을 보는데 유학을. 왜냐하면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좀 어떻게 좀 찾아오보라고 증거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그래서 가서 그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것이 그때 순서불교 운동이라고 있어요. 순서불교를 찾는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때 인도 갔을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형성된 것이 불교는 원래 이랬었다고 했던 것을 나타내는
그 캐치워드가 인도 철학이었어요, 인도 철학. 음. 그래서 인데츠 그 학과가 그래서 이제 생긴 겁니다. 이게 동대하고 이제 교토대. 아직까지 있어요, 걔네들.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인도 그 철학 연구해요.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동국대학에도 인도 철학과가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 두 분 선생님께 또 하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저 선불교는 조금 뭐 좀 다르지만 저 뭐야 진원종이라든지 북한의 진원종이라든지 또 여기 일련종에서 진원 중시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토종도 마찬가지. 정토종도 나무암탑을 이것도 이제 진원을 중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대 일본 불교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종파들이 일본의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말하자면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것과 불교 특히 석가모니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의 본래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여기 지금 아까 인용했었던 아키야마 노리야라는 분의 견해에 따라 좀 저도 상당히 동감이 되는데 연기설 같은 거 이런 식의 철학적인 관점과 이 역사적이고 현대적이기도 한 이제 일본 불교의 어떤 성격과 이 연관성 얼마나 깊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겁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신뢰하는데 신앙하고 그런데 그네들에게서 저 연기설과 같은 그런 세계관의 뭐 흔적이랄까 잔영이랄까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지 있죠. 있어요. 육도 윤회 있잖아요. 육도 윤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현생의 공덕에 의해서 다음 생에 그 존재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완전히 그 사이클을 벗어나는 것이 정토극락. 그래서 정토종의 기본은 뭐 그런 것은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예컨대, 어떤 이론적인 사상적인 측면을 세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단단하게 구축해 놓고 그 위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뭐 썼다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멀리 했다가 하면서 그냥 그냥 생활 속에서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를 지금 믿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상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제 여태까지 그 느낌으로는 일반 신도들은 그냥 지도자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런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다 니네가 알아서 하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시비 걸면 가서 방어도 하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바쁘니까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저도 예. 위쇼 교세과에 입정 교성에 거기 초청받아서 갔는데 가가지고 발표한 게 뭐냐면 다이모크 그거 외우는 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 이거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외워가지고 위에서 무슨 보살이든지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외우면 그러면 마음이 일단은 그 외우고 있을 동안에 저놈 죽여야겠다는 이런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해지고 그러면 얼굴도 환해지고 사람한테 친절하고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장사를 하면 손님한테 잘해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이런 거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나무미호 랭게교를 외우든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전 그걸 외우든 나무의 탑을 외우든
예, 그거 싫으면 1, 2, 3, 4, 1, 2, 3, 4만 계속 외워도 계속 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떤 예, 종교적인 예, 그 예. 선리 아니라도 하잖아요. 근데 불교 철학론으로 얘기할 때 교리가 뭐 어쩌다고 타락했다고 하는 건 없고요. 불교 타락론을 할 때 이제 왜 타락했냐고 공격한 거는 불교가 한 일들을 갖고 이제 불교 사원하고 승려들이 한 일을 갖고 지적하는 건 첫 번째 오독된 거죠. 예.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이 그 불교의 주요 수요원의 하나거든요. 고리대금업이. 이게 아, 엄청났어요. 그다음에 강제기부. 이 강제기부가 대단합니다. 이거. 강제기부 그다음에 승려들의 그 주색 잡기. 이 주색 잡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또 이게. 뭐 그런 거 갖고 공격하는 거야. 예, 그다음에 뭐 그, 그렇게 교황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그거 이, 죽은 다음에 그 법명 써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다르게 예, 아니에요? 예. 그것도 이제 그 비싸죠. 비싼데, 하여간 그 일본의 그 근세 시대 때 절의 수가 한 20만 개가 넘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20만 개? 지금 한국에 절이 몇 개가 있냐면은 절이 몇 개가 있어요. 5천 개가 있다라든가 6천 개가 있다라든가 얼마 안 돼요. 많이 들어가죠. 조선 시대 말에 한국의 절의 수가 1,300개 거래요. 그 조그만 남자까지 조사해가죠. 근데 일본은 그 20만 개, 그 다음에 한 절이 품고 있는 새끼절을 빼고서 그냥 큰 절만 저기 독립되어 있는 것만 치어도 한 10만 개는 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한 마을에 평균적으로 두셋이 있어야 돼요. 두 개나 세 개. 그 한 마을에 가호가 평균 한 150가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150가호가 그 절 두 개를 먹여 살리고 건물을 유지하고 수리해주고 뭐 등등 하려면은 그 경제적으로 많이 서포트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고 그다음에 그 승려들은 지위가 일반 평민들하고 지배격의 사무라이하고 중간 중에 중간. 그러니까 일반 평민보다는 지위가 높고 사무라이보다는 낮고 그래서 승려들한테 마음대로 대하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 좀 뭐 별짓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에 그렇게 절이 많은데도 그 어딜 가도 절이 그렇게 큰 절이 유지가 되는 걸 보면 깜짝 놀라요,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절이 이렇게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절하고 승려 불교는 일본의 모든 시스템에 그 때려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돼 있던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 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신도도 마찬가지 신도 사제들도 뭐 주색 잡기에 뭐 고리대 할 건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자기네보다 좀 더 세게 했다는 거죠. 세게 했어가지고 그걸 갖고서 타락했다고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적이에요. 관용적. 그러니까 승려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짓하고 다르게 사는 걸 싫어해요. 같이 술 먹을 때 술 먹고, 어? 같이 뭐 할 때 뭐 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그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그 안 보이는 건 뭐냐면 교리적인 비판은 거의 없어요. 교리적인 비판. They don't 대처승은 care.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 일본에서. 대처승. 대처는 정식적으로는 그 메이지 시대 때 들어와서 곧바로인데 모든 종파가요. 모든 예. 종파가 이게 1873년인가 그때 이제 그때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개방이 됐고 그 이전에는 정토진종은 그 결혼을 했어요. 정토진종하고 그다음에 일부 조그만 종파 한두 개는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못 됐는데 이제 많은 승려들이 되게 있었죠. 신랑이 시작했다는 거 아닌가요? 예? 결혼을 정토적인 신랑이. 그렇죠. 예, 예. 신라니 시작했죠. 신라는 이거는 신랑이, 예. 그 사람의 신랑이, 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계가 무슨 계냐면 무계의 계, 무계의 계. 계가 없는 게 계예요. 그만큼 자기는 자신이 있다 이거야. 어? 그래서 귀찮게 구지 말라고. 나는 너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어? 근데 한국은 지금도
그 200개, 250개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는 200, 여자는 250개, 정식으로. 근데 일본은 고대부터 법망계라고 그래가지고 48개. 이미 고대부터 천대정 진원정도 법이 48개인데 그러다가 돈 좀 줄여가지고 보통 10개, 10개가 10개. 그 10개면은 그 조선불교에서는 일반 세속 불교계예요. 일반 신도들이 지키는 계. 그러니까 이미 계는 그렇게 중시 안 했어요. 그래서 계만을 중시해서 믿어야 된다고 했던 또 교파가 있죠. 근데 그 교파는 별 힘을 못 써요. 사람들이 싫어해. 니네가 뭐 이렇게 뭐 특별하다고? 니네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뭐 지킨다고 난리냐고? 너는 인간이 다르냐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를 지키는 사람들 엄하게 하는 데가 힘을 못 씁니다. 이러면서.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